안녕하세요. 우리 굿TV가 새로이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 자,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는 세상을 바꾸는 굿 리더의 도전. 그 첫 번째 시간인 한 세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하여 진행을 맡은 이호선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참 말씀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아지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 실천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배운 만큼 또 실천하는 거,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실천과 봉사에 앞장서는 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세대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3년간 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그 아픈 시간을 뒤로하고 올해 총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하다. 참 좋은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영광의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비전, 도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인공은 한세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백인자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 너무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저희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우리 굿TV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세대학교 9대 총장으로 취임한 백인자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취임 날짜가 보니까 2월 16일이더라고요. 네. 이게 한세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신 건데, 우리가 왜 약간 그 취임할 때 그 느낌이나 이 소감은 일반 평교수이거나 다른 역할하고는 또 완전히 남다를 것 같은데, 취임 소감. 네, 부족한 제가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므로 또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이 신앙적 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총장님 첫 번째 말씀부터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총장님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백인자가 누구지? 백인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총장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서울대 수학과를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특별히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도요. 그냥 저희는 그 입시를 가장 많이 치른 세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입학하기 전 1968년 입학 시험에 네네. 경기중학교에서 창칼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칼파동. 네. 그게 목판화에서 창칼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때 정답이 하나가 인정이 돼서 네네.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네. 복수 답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추가 입학생들을 추가로 입학시켜주고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막 농성도 하고 소송도 걸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되고, 네네. 이래서 아마 중학교 입학 시험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해니까 네네. 저희는 당연히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쭉 공부를 해왔었는데, 네네. 1968년 7월 15일, 제가 날짜도 잊지 날짜도 않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입시험이 폐지가 되고 그때 상위 학교였던 5학교를 아예 폐교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확 쏟았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네.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그리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입시를 한 4개월 남겨놓고 입시가 네. 없어진 거라서 실제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해왔던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첨으로 중학교를 들어가서 또 그것에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쵸. 또 입시생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 가야 되니까 또 입시생 해서 아마 전 세대를 통틀어서 저희 학년이 네. 가장 입시를 많이 겪은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해서 뭐 대학교를 간 것이지 제가 특별히 특출나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남다르고 그때 당시 여성이 수학과를 경우는 또 많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재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결혼을 하셨다고요. 저는 79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79년 여름에 보통 유학을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은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가 혼자 유학을 간다는 것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배우자 문제를 놓고 저도 심각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남녀공학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그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해왔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인 이영훈 목사입니다. 네, 그거는 꼭 밝혀두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계속 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렇게 이용훈 목사님께서 이 여인이야 이 여자야 하고서 이렇게 다가오신 건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용훈 목사님이 좀 매력이 있는 남자였나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초중고 때부터 교회에서 무슨 회장을 섭렵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는 아무래도 순진한 여학생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경했다는 것으로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경했다. 네. 그 많은 여인들이 동경하는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을 이제 하실 때 내가 목회자의 아내가 돼야 되겠다 혹은 그 전부터 아니 나는 이런 그 목회자의 아내로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전혀. 저는 오로지 이제 유학을 혼자 가기보다는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었는데 네네. 이제 다가온 이영훈 목사가 유학을 역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공이 신학일 뿐이지 저는 그 목회자로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 가족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라는 것은 아예 제 옵션에 없었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제가 점수를 충분히 줬고요. 네네. 그래서 오죽하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목회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 네네. 그랬더니 40살 이전에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안심을 하고. 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일 뿐이었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네. 것을 느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도대체 이용훈 목사님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요즘처럼 그런 이벤트화된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러니까 서로 특별히 어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네네. 이제 서로 이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게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네. 이 성경책을 같이 읽고 네. 같이 읽는 날, 마치는 날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재미없는 네. 그런 스타일의 프로포즈였지만 가장 신앙적인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참 신앙적이긴 한데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짝꿍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유학을 또 같이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럼 같이 가셨을 때 사실 그때 당시 유학생도 많지 않았지만 여자 유학생은 더 적었잖아요. 맞습니다. 가셔서 힘들진 않으셨나 몰라요. 네.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이제 장학금하고 조교를 받고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장학금까지 받으셨군요. 네, 그때는 네. 장학금을 받지 않고 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남편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네네. 장학금을 주셔서 저희가 다른 분들보다는 풍족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같은 지역에 학교가 없었어요. 아. 제가 있던 워싱턴 지역과 네네. 그리고 남편은 필라델피아 지역이라서 네네. 한 차로 2시간, 기차로 아이고.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네네. 주거지를 따로 정해야 될까 아니면 한 사람이 그야말로 희생을 해서 한 곳으로 정하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할까 네네.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 주거지를 정하고 이용훈 목사가 이제 주 왔다 갔다 중에 하시는 학교를 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네네. 교육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죠. 아, 그때 이미 안수를 받으셨었구나. 네, 목사님께서. 82년 5월에 안수를 받고 82년 7월 말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 바로 그냥 떠나셨네요. 그때 네.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젊다. 젊네요. 어머, 저거 귀여워라. 아, 네, 좋았던 시절입니다. 네. 아, 요게 지금 제가 지도 교수님이 네네. 가운을 그때 벗으신 상태였었고 아. 저 옆에 있는 학생은 같은 연구실에서 학위 받았던 학생. 아, 여기 지금 활짝 졸업식. 웃고 계신 분이 네. 지금 우리 총장님이신 거죠? 이야, 젊다. 네, 그 너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무엇보다도 예쁘네요. 이영호 목사가 너무 말랐었죠. 정말 마르셨네요. 목회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두 분 다 젊네요. 네. 그리고 이용훈 목사님 안경에 총장님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빛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다 보니 그 워싱턴 순복음교회 그 사역 맡기까지 그때 눈물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였나요? 네, 눈물은 저 혼자 흘린 눈물이긴 합니다만 이제 1982년에 저희가 미국으로 같이 유학을 떠났고 네네. 이용 목사가 이제 그 교육 목사로 주말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템플대학교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는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아이의 교육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필라델피아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예요? 완전 가정집에 지하 방 한 칸을 얻어서 지하에. 네, 어렵던 자취 시절이다.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이제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분간 자주 왕래는 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봄맞기 시작하기 전주에 잠깐 필라델피아를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께 네네. 이제 부인이니까 주말에 있으려고 왔다. 네네. 그래서 오케이를 받고 네. 이제 주말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네. 그날이 마침 레이건 대통령 두 번째 취임하는 날이어서 네네.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있으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왜 하루 더 있냐 주말 지났는데 아이고. 뭐 부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사실 이분이 원했던 거는 제가 하루를 더 있으니까 하다못해 물값 전기값이라도 돈을 좀 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표현은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근데 그분 참 팍팍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나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바로. 뭐 짐도 없었지만 네. 그 길로 바로 와서 네. 이제 워싱턴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그때는 이제 차가 한 대뿐이었으니까 기차를 화도 나고 탔는데 서럽기도 하셨겠다. 너무 서러운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레이건 대통령 두 번째 취임하는 날이라 기차에 사람도 너무 많았고 네. 사람들은 다 취임식 가느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저는 한 구석에 앉아서 오는 내내 울면서 아유, 얼마나 서러웠을까. 네, 정말 서럽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그렇게 서러울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아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서러움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앤서링 머신에 그냥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동답게. 네. 그래서 틀어보니 교육 목사로 부임하던 곳에 이제 장로님과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현재 담임 목사님이 딴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제발 와서 교회를 맡아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딱 맞춰서. 네. 하나님이 그런데 좀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기가 막히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이제 공부하러 완전히 끊고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 목회라는 것이 너무 힘든 데다가 그 교회는 특히 이제 그 목사님들과의 상처가 좀 많았던 교회라 당연히 연락을 안 취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받고 눈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으라고 주시는 선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네, 목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워싱턴 순복음교회하고 그렇게 인연이 된 거네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목사님이 그거 온 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건 알죠.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때가 20대였잖아요. 네. 근데 20대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네. 어린 나이에 타국에 있죠. 거기다가 지금 목회자 아내로서 사실 목회자 아내는 공동 목회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 삼중의 역할이 더더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고 저는 20대였고 그리고 그때 이민 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존 자체가 정말 투쟁이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 카운터 밑에 아예 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았고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총격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남편이 먼저 오셔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부인을 일단 미국으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남편이 총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그 신청자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영주권 신청 진행도 되지 않았고 안 되죠. 그래서 부인은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어머나. 없는 남편은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 세상에. 그나마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렇죠. 영주권 수속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행이 여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는 그러한 많은 열등감과 그런 부족함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목회 현장이 네. 정말 엄청난 현장이었겠어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그 사역을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러느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악의가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많이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때 목회 하실 때 그때는, 사진인가요? 네. 고통스러웠다고는 하는데도 이쁘네요. 근데 이때 기억이 지금 생각해도 막 새록새록 올라오시겠어요. 저 때가 네. 고생스러웠지만 가장 저희 삶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정 너무너무 밝으시고요. 우리 총장님. 근데 목사님이 표정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정말 많이 너무너무 마르고 힘들었는데 본인도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도 이거지만 한참 박사 과정 한참 하시고 할 때 병에 걸리셨다고. 그게 이제 제가 박사 과정 논문 연구를 한 2년쯤을 했는데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풀어 쓰는 것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서 네네. 이제 연구를 한 2년 동안 해온 연구를 네. 업고 다시 어머나.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폐렴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어머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너무나 기침이 나니까 한 10분만 기침 안 하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을 거의 못 주무셨구나. 네. 그런데 남편은 또 목회에 바빠서 저를 돌봐주지도 못했답니다. 그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서러움을 다시 한번. 아마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목회 현장이 또 워낙에 팍팍하다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아내는 나 혼자 지금 상황을 그냥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그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충분하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까지. 물론 폐렴으로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고통스러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지금 데려가면 박사학위 못 마친 게 제일 아쉬울까? 네. 아니면 목회자로 의 아내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게 아쉬울까? 네.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못 마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차마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그야말로 결혼 잘못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를 보다 적극적인 부름으로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남들은 아프면 원망하기가 바쁜데 그 병 중에 지금 소명을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소명을 발견하게 그럼요. 하시네요. 예, 고통의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때라고 믿고요. 아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부름으로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처럼 소명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시간을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좀 공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기다림도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엄청난 정보를 또 얻었잖아요. 아니 지금이야 우리가 동시 통역이 일반화됐고 요새는 뭐 기계도 또 무슨 뭐 챗GPT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데 아니 그때 85년도 유학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 뭐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그 교회에 오는 한인 그 여인들의 그 남편, 미국인 남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동시통역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한인 부인들을 둔 미국 분들이 굉장히 착하시니까 부인이랑 애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네. 그냥 앉아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예배 참석을 못 하시기에 네. 동시통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아이디어 하나로 네네. 그때는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턴테이블 그다음에 그 FM 나오는 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카세트덱 네. 스피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뜯어보니 카세트덱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네. 되는 시스템이에요. 딴 건 아웃풋만 되지만 그래서 네. 카세트덱은 마이크를 뽑아서 띄워서 인풋을 하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이제 스피커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네네네. 때문에 인, 아웃이 다 되는 게 카세트데크가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마이크로폰으로 인을 하고 네네. 아웃을 직렬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잭을 꽂아서 네네. 헤드폰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하면
그게 헤드폰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걸 네. 한 사람뿐 아니라 연결을 해서 여러 명이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해서 완전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아마 워싱턴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시스템을 만든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그 특허를 혹시 내셨나요? 안 냈어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야 됐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그냥 수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실행하신 능력이 있었던 거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당시 그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희소식이었겠어요. 네,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네. 그래서 통역을 할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말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또 성경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졸지에 통역사로 끌려가서 한 20년을 동시 통역을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한 세대하고 인연도 꽤 오래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오래 되신 건가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도 학위를 목회 때문에 논문을 제외하고는 끝내지를 못했었는데 조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제 조은희 목사님께서. 교회도 네. 저희가 헌당을 하고 조 목사님이 헌당 예배에 오셔가지고는 내가 이 목사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동안 빌려준 것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약간 실제로 받아들였는데 네. 오히려 성도들은 그냥 덕담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하하 웃고 박수치고 말았어요. 네네. 그런데 1992년 네. 말에 조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거의 돌아오라고 발령을 내신 거예요. 발령을. 네. 그러자 이 교회 교인들은 발칵 뒤집어진 것이 뭐냐면 저도 대학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네네. 이 목사도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네네. 급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그렇죠. 보내드릴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말 때문에 네네. 도저히 못 간다. 그동안 장학금 받은 거 다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오.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만류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그래도 부름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느냐 순종하셨구나. 해서 나름 교인들이 이제 절충안을 낸 것이 그러면 1년 안식년을 드릴 테니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네.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서 사랑이구나. 한국에 다시 일단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 그때 오시면서 한 세대를 오신 건가요? 그때만 해도 여자로서 대학교에서 특히 이공계 쪽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성차별적인 언어일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만 아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벌써 그렇죠. 한참 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조 목사님이 그때 이 목사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와이프도 데리고 와라 같이 라고 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한 세대에서 정보관리학과라는 과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가 신학교 위주의 학교였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정보관리학과, 경영학과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처음 입학생을 받은 게 1996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에 네네. 부임을 해서 네. 정보관리학과 그리고 정보관리학과. 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만드셨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한 세대에서 또 이별을 하고 또 어디 또 목회 현장으로 또 가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가 그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네네. 이영호 목사가 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가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에 총장과 그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일단은 네네. 제가 그 베데스다 대학교로 파견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양학부장을 맡으면서 네네. 교양 과정을 조금 이제 손질을 했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네. 거기서 곧바로 동경순복음교회로 발령이 나게 됐어요. 곧바로요? 그럼 1년 계시고 바로 또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때
한 세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기서 끊겼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왔고 또 한국에서 한 2년 있다가 이번엔 또 LA 순복음교회로 또 다시 발령이 나서 네네. 제가 국제 이사만 한 7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LA에 있을 때 그다음에 다음 담임 목사로 투표로 결정이 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한 세대로 돌아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년 만에 한 세대로 돌아왔을 때 그 교정에 섰을 때 느낌이 너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떠난 이후로 사실 제 마음속에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름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한세대학교 근처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서 20년 만에 가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우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아파트촌이 돼서 학교가 그때는 우뚝 서 있었는데 우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 있었고 완전 상점독해가 됐죠 거기가. 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도 내가 20년 전엔 어떤 길로 운전을 하고 다녔지가 잘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세대로 오셨는데 그 총장에 관련된 언급은 원래 2020년에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히려 취임은 올해 하신 거잖아요. 올해 2월 달에 하신 건데 사연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김성애 총장님께서 저 몸이 좀 아프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사립대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한세대학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가 책임지고 그리고 또 그 아내인 백인자 교수가 그 총장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은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이 뭐 조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현직 이사로 있으셨던 분들이 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조 목사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제가 드디어 이번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삶이 여러 여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특별한 인생이다. 참 특별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총장 취임식에서 진짜 인상적으로 하셨던 말씀.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듯이 우리에게 지난 몇 년의 암흑과도 같았던 시기가 지나 이제 밝은 새벽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이게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시면서 일종의 각오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네, 그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그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사실 학교는 그대로 굴러가고 수업은 계속되지만 뭔가 기댈 데가 없다는 것이 마치 부모 없는 아이와도 같아서 힘들 때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겪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 집중된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이제 총장님을 취임하시면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가 영성 회복, 또 하나는 구성원의 화합. 이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여기 이런 두 개의 목표를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또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해요.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한 세대 교직원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spiritual correctness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건 뭐냐면 뭐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뭐가 옳다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편향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 political correctness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성향, 즉 신앙을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혹시 어긋난 점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 해답은 저절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바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럼 한세대학교가 지금 이렇게 학생도 줄어가고 앞으로 인구도 계속 이렇게 줄어가게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아마 학교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네. 저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교이니만큼 학교의 정체성을 더욱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이 학생들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과 뭐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정체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확실한 기독교 신앙 교육으로 우리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했다면 네. 우리가 같이 일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의식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저희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세대의 영광의 100년을 위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한세 비전 2030 이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비전 2030은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비를 하고 학생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상아탑적인 학문보다는 저에게 오는 학생들이 이 시대에 잘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공 간의 벽도 좀 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다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우리 한 세대가 지금 군포시에서 굉장히 아주 유일한 4년제 대학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이 학과와 또 우리 학교 그리고 이 시가 혼연일체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군포시하고는 어떤 방식의 협업을 하실까? 그것도 좀 지역사회와 대학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긴밀하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세월 동안에 군포시와의 협력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같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공동 사업도 벌이고 있고 앞으로 군포시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의왕시도 있는데 의왕시에도 아마 학교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유수한 대학으로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저희 또 학생들이 그런 많은 현장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크고 네. 군포시에서도 저희와 협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 한 세대가 사실상 그 지역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강자로 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되는데 이런 글로벌 인재들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한 세대만의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자체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라는 것은 진짜 수학 그 본인 전공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전공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학과라면 진짜 수학자로서 무슨 노벨상이나 무슨 필즈상이나 이런 것에 도전할 만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따라서 수학을 배경으로 한 컴퓨터나 응용 쪽으로 오히려 틀어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과목을 그리고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네, 아무래도 한 세대에 오는 학생들이 실무에 강한 학생들로 키워내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학교에서는 이제 외국어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영어를 6학점을 필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정해진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커리큘럼을 변경해 가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최신의 트렌드를 제공했으면 하고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몇 년 후면 사장될 학문도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만큼 빨리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급변하는 사회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입니다. 아니 지식보다는 지혜란 말씀이 너무 와서 닿고요. 그러면 그 글로벌한 이 특징들을 좀 확산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또 한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선교사님들하고의 협력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한세대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 자신 혹은 자녀들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들의 자녀들 물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선교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자녀 교육 그리고 선교지 대상에 있는 그분들도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가장 큰 동력을 가진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대외 협력을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저는 들리는데 지금 현재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나 앞으로의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외 협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네, 대외 협력을 일단 가깝게는요. 저희가 군포시에 있는 유일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와의 협력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포시와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교수님들이 산학 협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의 협업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동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많은 평생교육을 제공해 주고 또 신학교육도 제공을 해 주고 해서 주고 받는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학교에는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뻗어나가야 될 그 환경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 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런 인재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상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세대학교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물론 현재 대학에서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또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는 교우 직원이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저절로 증거되는, 아무리 말로 100마디를 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복음이 저절로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채플이 있지만 사실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의 태도는 많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채플에서 복음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로서의 꿈이 있고 또 아내로서의 꿈이 있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또 뭐 엄마로서의 꿈 다 있지만 총장으로서의 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야말로 새내기 총장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구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가 세워진 것이 기독교, 특별히 오순절 신앙에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저절로 증거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지 않은 학교이지만 크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또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어서 작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잘 받아들이면서 진짜 강한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대학의 책무이므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저희가 손을 잡고 재정적이라든가 그리고 기독교인 학생들을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그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더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작지만 강하고 뜨거운 대학이 되겠네요. 네, 더 좋습니다. 앞으로 제 슬로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뜨끈뜨끈함이 느껴져서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TV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남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라거나 제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라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여러분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마음이 은혜로워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야, 이분이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먼 곳을 향하고 있고 그 안쪽에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있구나. 이런 인상을 정말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굿 리더의 도전, 그 첫 번째 시간 한 세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하여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백인자 총장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하죠. 한세대학교도 이제 이사야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찾아온 것 바로 확실한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한세대학교의 영광의 100주년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